2025년 12월 초 연예 뉴스의 헤드라인 한가운데 익숙한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회사 돈을 보냈다. 총 4,300만 원, 그리고 더 큰 숫자 3억 원. 전 매니저들이 한 방송인을 횡령 혐의로 혐의로 고발했다는 보도는 순식간에 여론을 갈라놓았습니다. 그 이름은 코미디언 박나래. 그런데 거의 동시에 박나래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발은 고발대로, 반박은 반박대로, 사건은 단숨에 커졌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갈 BIG 미스터리는 하나입니다. 왜 하필 돈의 흐름이었을까? 웃음으로 쌓아 올린 커리어의 심장부에서 왜 가장 차가운 숫자가 튀어나왔을까? 그리고 그 숫자들 뒤에 사람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관계에 이름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건 한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1인 기획사라는 구조가 품고 있던 오래된 그늘일까? 박나래라는 이름은 오래도록 현장형 예능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스튜디오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공기까지도 캐릭터로 바꾸는 사람. 대중은 그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웃음이 커질수록 그녀의 세계도 커졌습니다. 방송은 늘 그녀의 에너지를 요구했고 그녀는 그 요구에 응답하면서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박나래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연출, 자기 손으로 무대를 만들고 자기 손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자기 손으로 버텨낸 사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 브랜드였습니다. 방송의 얼굴이 되고 광고의 얼굴이 되고 프로그램의 안전장치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박나래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작은 산업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이 되는 순간부터 한 가지가 필연적으로 따라오죠. 사람, 매니저, 스태프, 회계, 일정. 무대 위에 웃음 뒤에서 움직이는 손들이 늘어납니다. 그 손들이 서로 신뢰로 묶여 있을 때 시스템은 굴러갑니다. 하지만 신뢰가 금이 가는 순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장부, 계약서, 그리고 통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두운 사무실 형광등 아래에서는 너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돈은 왜 거기로 갔지? 이 질문이 이제부터의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고발 내용의 핵심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전 매니저들 측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약 4,4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또 일부 보도에는 8월에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대 송금 주장까지 담겼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판결이 아니라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은 아직 결론을 말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이 먼저 달아오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사랑보다 회사 돈을 더 차갑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1인 기획사는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대표가 곧 얼굴이고 얼굴이 곧 법인이고 법인이 곧 생활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개인의 관계가 회사의 필요처럼 포장되고 회사의 비용이 개인의 감정처럼 합리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흐릿함이 어느 날 누군가의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관리가 아니라 사적인 사용 아닌가. 문제는 이런 의심이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터지는 순간부터는 의심 자체가 평판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통장 알림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신뢰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에모티프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숫자 4,000원. 그 숫자는 돈이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가 남긴 흔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전 남자친구였는지, 혹은 단지 고발장 속 표현인지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숫자가 등장하는 순간 박나래의 이야기는 더 이상 예능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법인의 책임이라는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프레임은 한번 씌워지면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는 횡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비용 미지급 등 다양한 쟁점이 함께 거론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측의 반응도 강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거액을 요구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단순한 폭로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겨누는 법적 전면전의 형태로 바뀝니다. 이런 싸움에서 대중이 흔히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과 유리한 이야기는 종종 다른 방향으로 달린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다. 다른 쪽은 말합니다. 우리는 협박을 받고 있다. 둘 다 자신이 겪은 현실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둘 중 하나만, 혹은 어느 쪽도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답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기록, 증거, 그리고 수사와 재판. 그 과정이 시작되면 삶은 이상하게 변합니다. 예능인은 웃음을 만들기 위해 무대에 서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법률적 의미로 해부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 자극으로만 흘러갈 때 얼마를 줬다더라. 누구랑 그랬다더라. 사실관계가 정리되기도 전에 소문은 이미 결론처럼 소비됩니다. 이건 한 개인에게만 비극이 아닙니다. 사건에 엮인 주변인들, 그리고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고발이 사실이라면 왜 그런 선택이 가능했을까? 만약 고발이 과장이라면 왜 내부가 그토록 무너졌을까? 신뢰가 깨지는 순간은 늘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한 체념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 나를 동료로 보지 않는 것 같아. 이 구조 언젠가 터지겠어. 그리고 그 체념이 쌓이면 어느 날 누군가는 고발장을 꺼냅니다. 종이 한 장, 펜 끝에 서명. 그 순간부터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박나래의 이름이 온라인에서 소모되는 방식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에는 박나래와 배우 성훈을 둘러싼 악성 성적 루머가 확산됐고 두 사람은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 아닙니다. 디테일은 늘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루머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살아남는가입니다. 루머는 보통 그럴듯함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익명, 목격담, 커뮤니티, 그리고 누가 그랬대 라는 문장. 그 문장들은 증거가 없어도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속도로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진짜 사실이 확인되는 속도보다 늘 빠릅니다. 이 생태계 속에서 유명인은 종종 한 가지 선택만 강요받습니다. 침묵하면 인정이 되고 부정하면 더 수상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싸움을 선택합니다. 법적 대응이라는 느린 길을 선택해서 빠른 소문을 늦추려 합니다. 하지만 늦추는 것과 없애는 것은 다릅니다. 루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다시 되살아납니다. 새로운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과거의 루머를 증거처럼 끌어와고 덧붙이곤 하죠. 이번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령 의혹이라는 차가운 이슈 위에 사생활 소문들이 올라타며 사건은 더 비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태도는 단 하나입니다. 경계.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이 진짜 범죄라면 법이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악성 소문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연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B.I.G 미스터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돈의 흐름이었을까? 왜 이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법인 통장에서 시작됐을까? 답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연예인의 삶이 산업이 되는 순간 감정은 종종 돈과 같은 선로를 달리기 때문입니다. 좋아해서 챙긴 것이 누군가에게는 부당한 지급으로 보일 수 있고 믿어서 맡긴 일이 누군가에게는 착취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말로 풀리기 어려워질수록 법이라는 언어를 빌립니다. 전 매니저들은 고발장을 선택했고 박나래 측은 사실무근과 법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소는 하나뿐입니다. 결론을 대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1인 기획사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모든 결정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모든 책임도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견제장치가 약할수록 관계가 업무를 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질문은 박나래가 무엇을 했는가 뿐만 아니라 그 구조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든 연예의 산업은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될 겁니다. 사람이 시스템이 되면 사람이 무너질 때 시스템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처음 꺼냈던 에모티프를 다시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통장 알림음. 딱 한 번 울렸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신호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의 증거였을 겁니다. 박나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웃게 했습니다. 그 웃음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였고 한 시대 예능의 중요한 장면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웃음이 크다는 건 그 뒤에 책임도 커진다는 뜻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고발이 사실로 인정될지 혹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정리될지 결국은 법적 절차가 말해줄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박나래를 떠올릴 겁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무너진 신뢰의 상징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럼에도 버텨야 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떤 쪽에 더 마음이 가나요? 그리고 당신이라면 숫자와 관계가 같은 자리에서 충돌할 때 무엇을 먼저 지키려 했을까요? 통장 알림음은 잠깐이지만 그 소리가 남긴 여운은 오래갑니다. 조용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